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잡아 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 할 수 있는 남해군에 왔습니다. 그 남해군에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나무가 있습니다. 남해군 창선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전라자수사로 있던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왜군을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이곳이 사천항, 현재 남해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리치고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창선도 왕후방나무, 바로 여기에 바닷가에 보니까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제 뒤로 보이는 저 나무가 왕후방나무입니다. 왕후방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 전쟁터로 나간 그런 자리가 왕후방나무입니다. 왕후방나무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병리에 있습니다. 저는 약 250km를 달려가서 나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왕후방나무가 위치한 곳은 남해대교가 길을 이은 섬 창선도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 전략적 요충지로 보이는 자리에 위험을 뽐내며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후방나무는 후방나무의 변종으로 후방나무보다 잎이 넓고 짧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생물학적, 학술적으로도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왕후방나무는 기온이 따뜻한 남해 해안이나 제주도, 울릉도 등지에 서식하는데 바다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방풍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우리가 호박엿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호박엿이라는 이름은 왕후방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왕후방나무의 수형은 큰 호박 모양과도 같아요. 왕후방나무를 엿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 것에서 연유되어 호박엿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500여 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00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82년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11개로 분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줄기를 세워본 것으로는 14개로 보였습니다. 이 14개 줄기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한반도를 9개 도로 나눈다면 9개 줄기, 그 다음에 울릉도, 제주도, 바다와 산 해서 4개 줄기, 그리고 창선도를 의미하는 1개 줄기 해서 14개 줄기가 각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산과 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굳건히 이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 식재의 유래를 보면 마을 어부가 바다에 나가 큰 고기를 잡아왔을 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기를 해체해 보니 고기 몸 속에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을 귀하게 여겨 정성 들여서 심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왕후방나무,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영험하게 여겨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음력 3월 10일 용왕제를 올리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왕후방나무는 임진왜란 해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왕후방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사천포에서 2차 해전을 벌인 후에 왕후방나무에 와서 이 나무를 은폐 삼아 전열을 가다듬고 승리를 다지기 위해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왕후방나무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나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일 때 국민과 이순신 장군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뒤에서 크게 박수치며 응원을 했을 것이라고 하여 이 나무를 왕후방나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터넷을 한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는 우드넷, 즉 나무가 인터넷을 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부끄러운 사실을 이 나무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4일 일본이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명분으로 일본 도요토미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도요토미가 일본 전국을 평정하면서 일본 내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임진왜란 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국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독재자들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곤한 거죠. 독재자들 밑에 있으면. 그런데 당시 조선의 선조 임금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세 팀으로 구성해서 일본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즉 황윤길, 김성일, 허성 등 세 개 팀을 파견했죠. 여기까지는 잘한 거죠. 말하자면 호전적인 일본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의 의중을 살피고 전국 운영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한 거죠. 도요토미의 답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격하다고 판단해서 통신사 김성일이 외교 문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 간 오고 가는 중요 문서를 수정했다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됩니까? 내용을 통한 상황 판단은 최고 의사 결정자가 판단하는 것인데 통신사가 판단해가지고 지 맘대로 건칩니까?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뭐 말할 나위 없는 거죠. 1591년 3월에 통신사들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 조정에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갑론을박, 이 내용을 두고 또 갑론을박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나라가 웃기는 나라였죠 이게. 그런데 세 팀 중에 황윤길과 허성 두 팀은 일본이 전쟁 준비로 위험하다고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전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뭐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엉터리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엉터리가 된 거죠. 이런 상반된 보고를 놓고 동인과 서인, 말하자면 동서로 갈라졌던 겁니다. 동인과 서인 간의 논쟁이 또 격화되었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며 요행을 바라는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김성일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 전쟁 방어를 위해 준비하던 축성을 쌓고 하던 그런 전쟁 방어 작업, 이런 것도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풍전등화 같이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힘이 없으면 단합이라도 했어야 하죠. 우크라이나가 전력은 러시아보다 약하지만 국민들이 단합하니까 러시아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합이 안 되면 물리칠 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의 조선, 이 나라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정치를 했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 후 1년 뒤에 결국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년 뒤에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한심한 국가 통치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김성일과 이자의 의견을 따른 선조 임금과 그 정치인들은 일본이 쳐들어와 나라를 집어삼키도록 전쟁 준비도 못하게 막은 역적의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꼴이 된 거죠.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조선시대 한국은 빈쭉재기 나라였던 것입니다. 국가정보, 국방력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던 것이죠. 국력은 내부 권력 싸움에 다 썼던 것입니다. 내부 권력 싸움으로 전부 소진을 하고 외부의 적들에게는 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통치자들이 서로 쥐어뜯고 물어뜯고 뭘 하자는 것인지, 소위 당파 싸움,
좌우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이런 장면은 지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정권 검수완박이네.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의 산으로 대한민국을 쓰레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은 국군이 없으니 국군이 없어요. 나라를 지킨 군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성을 지킬 능력도 없고 해서 임금과 통치자들은 그냥 북으로 도망가기 바빴죠. 우리가 1950년 6.25 때도 그랬죠. 김일성이 밀고 내려오자 나라 지킬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대로 부산까지 밀려 나라를 내줄 뻔 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이. 국민들이 결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1592년 5월 2일 전쟁 발발 18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5월 7일 경복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홀라당 나라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도 국민들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 맨몸으로 뛰쳐나와 들고 일어난 것이 의병활동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비겁한 위정자들은 어디 가고 없고 힘없는 선량한 백성, 짐승 취급받던 노예, 천민들이 전쟁터에 나가 이 땅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치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떠냐 이겁니다. 너무나 많은 닮은 꼴 아닙니까? 바다에서의 전쟁도 형편없었습니다. 경상우수사 박홍, 경상자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는 전쟁을 할 줄도 모르는 형편없는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만이 사실상 고군분투하며 바다를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1차 해전은 전쟁 발발 20일이나 지난 후에 출동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592년 5월 4일에서 5월 8일 거제에 있는 옥포, 그 다음에 마산의 합포 등 해전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군은 이미 서울까지 쳐 올라간 것이죠. 이 전투에서 외선을 물리치고 이순신 장군은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해전이 있었는데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 사천포 해전, 당항포, 오성리죠 해전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더욱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큰 성과를 또 올렸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희생도 컸지만 사천포 해전에서는 거북선이 등장해서 큰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1592년 5월 29일 사천포 해전에 대해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를 보면 난중일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적 좌편 상중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적의 탄환의 좌측 어깨에 맞은 겁니다. 관우배. 그러니까 등 뒤로 관통했다는 거죠. 불지중상. 관통은 했지만 중상은 아니라. 이런 기록이 난중일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사천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런 몸 상태로 전쟁을 계속 치른 것입니다. 또 난중일기에는 1592년 5월 29일 새벽 지금의 남매대교가 있는 노량에서 원균을 만나 사천항에 있는 왜적을 물리치고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왕후방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순신 나무라고 하는데 이 왕후방나무를 아마도 이순신 장군은 전쟁 승리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벌어질 전쟁 상황의 위험을 예단하면서 이 왕후방나무와 굳은 약속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고 1차 임난 전쟁 후에는 임진왜란은 1차, 2차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임진왜란 전쟁 후에는 감옥에 투옥되는 등 몸이 쇠약해져 있었죠. 그래서 2차까지 7년간의 전투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1598년 11월 최후 전투는 일본 도요토미가 8월 18일에 병사로 죽었습니다. 전쟁광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원하는 명나라 장수들은 일본 장수들이 준 뇌물을 받아먹고 일본이 퇴각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물러나는 일본군 적진에 오히려 뛰어들어 끝까지 싸우다가 적의 유탄에 결국 최후의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순신 장군은 왕후방나무와 약속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나라는 전쟁 때나 전쟁이 아닐 때나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 최후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의 고민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600여 년을 이어온 왕후방나무, 430년 전 임진왜란의 긴박했던 진실을 왕후방나무는 생생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왔다가 스스로 물러가면서 끝났는데 왕후방나무는 나라를 지킬 줄도 모르는 정치인들을 봤을 것이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위정자 정치인들도 봤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들도 봤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10여 년 뒤인 1910년에 결국 이 나라는 일본에 뺏겼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당시보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의 정치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듣고 거짓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의 적을 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김성일 같은 비겁한 사람들도 득실거립니다. 안보를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득실거립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난다고 전제하고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의 불법 남침에 의한 6.25 한국 전쟁도 잊으셨나요? 전쟁 광역에 내가 피한다고 전쟁이 피해지느냐 이겁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국제관계는 양심이 안 통합니다. 이성적 판단도 안 통합니다. 힘이 결국 답입니다. 대한민국이 힘이 있었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까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었다면 김일성이 6.25 남침을 했을까요? 임진왜란부터 현재까지 4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430년 전 정치인들의 무능과 내부 갈등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430년 후 지금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내부 갈등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나 너무나 닮은 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악질적인 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까요? 수백 년간 이렇게 악질적인 병이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구독자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거짓말하고 나라를 해치는 악질적인 정치인들과 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언론, 법조인 등 엉터리가 판을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아이고 내가 뭐 힘도 없고 내 일도 아닌데 누가 뭐 알아서 하겠지 해주겠지 하며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민주 시민의 위치에서 내가 낸 세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시를 하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나라 빼앗긴 뒤에 혹은 세상이 무너진 뒤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친구 간에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악질 정치인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정치는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감시는 정치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일하는지를 친구들 간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을 하는 정치인들의 행위를 묻어두자고 하는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야를 따질 게 아니라 국가 안위와 복리를 기준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경제, 안보에 대해 내가 낸 세금을 잘 쓰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시민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얼마나 당당할까요? 구독자님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만 챙기는 비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3.1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 맨 마지막 외침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광명정대하라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불의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인 내가 당당하게 행동하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이것이 창선도 왕후박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잡아TV는 구독자님들에게 행복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